오늘은 사실은 조금 더 그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고 이제 대학도 생각하는 학생들이고 하니까 창작 쪽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창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쪽에서 조금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회화과에서 서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교수님은 한 20년 이제 한남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한남대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리얼리즘을 했어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였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적인 작가를 하면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하고 잘 맞아가지고 리얼리즘을 가르치도록 교수가 됐는데, 이 리얼리즘이라는 게 미술사에서 보면 이미 과거로 지나간 어떤 사조고, 그 리얼리즘 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더 잘 그리려고 해도 이미 수많은 작가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실제 또 유럽이나 다른 외국에 나와서 그런 아카데미즘이라든가 리얼리즘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정말로 그 오랜 역사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잘 그려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최고 리얼리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하고 같이 활동했던 구자승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수님보다 한 20년 윗분인데 같이 그 러시아를 갔다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신선생 우리는 붓을 놔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 그 구자승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 리얼리즘의 최고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최고봉의 리얼리즘 작가도 외국 나가면 세 발의 피다, 조금 속된 말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자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이도 들고 더 들어가도 그것을 최고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알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고, 또 창작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과연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했을 때 사실 더 하고 싶은 그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카데미즘이나 리얼리즘으로 그 미술사를 완성한 작가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 아카데미즘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 때부터 계속 이 작업을 해왔는데, 10년 전에 미국에서 1년간 그 연구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좀 아이러니하게 두 모델의 화가를 봤는데, 한 모델은 이제 가보시안 미술관에서, 가보시안 갤러리에서 제프 퀸스라는 작가가 저지르죠. 그 조각인데 그 긴 풍선 가지고 꾸겨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만들고 그것을 크게 알루미늄 조각으로 확대하는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작품이 300억에 팔렸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맨하탄 시내를 이제 그 갤러리를 돌아다니다가 집에서 싸온 햄버거를 하나, 이제 그 중앙우체국 앞에 계단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점심을 때워요. 그렇게 이제 때우면서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차량, 건물들 이런 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먹는 중에 어떤 화가 한 분이 빵모자 쓰고 캔버스를 들고 화급박수를 메고서 고개를 숙이고 약간 절뚝거리면서 처벅처벅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저 모습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즘 작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작가가 될 것인가, 그 전날 봤던 제프 퀸스처럼 될 것인가, 현대미술가죠.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학생들한테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뉴욕에 왔는데, 제프 퀸스는 지금 미술사에 나오죠? 아주 달변가요. 그런데 그런 작가처럼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굉장히 이 아카데미즘을 한 40여 년을 해왔는데, 아카데미즘과 인상주의, 사실주의 뭐 등등 최현실주의까지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 이상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수집하고 어떤 이미지를 수집하고 계속 그렇게 뉴욕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이제 뭔가 모티브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얼마나 걸어다녔는지 발가락 사이에 지간 신경종이라는 것까지 걸렸어요. 하루 종일 말리 이상? 말리는 거진 15마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모든 미술들을 봐왔는데 그래도 다 못 봤겠죠?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현대미술이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금방 터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서도호라는 작가의 들어봤어요? 혹시 서도호라고? 이렇게 그 그물망 같은 걸로 건물 짓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인정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작가인데 브루클린 뮤지엄을 갔더니 그런 류의 작품들 막 이렇게 어떤 건물들이 막 그 실내로 그 갤러리 안으로 들어와 있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서도호 같은 작가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무대에 가서 이렇게 미술을 보다 보면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학생들한테도 계속 가장 번화한 뉴욕의 시내를 돌아다니도록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여기 그림부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때 만들어진 그림의 일부분이에요. 그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작품을 설명하는데 이 크게 보면은 이쪽에서부터 저기 두 번째까지는 이제 금강산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전시를 작년에 조상경 박사님한테 의뢰받고 고등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미술 교육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교과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고 또 누구라도 어떤 작가라도 여기서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걸 봤을 때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미술도 이제 밝아질 거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이번 전시를 하면서 초대해 주신 것도 고맙지만은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순수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예술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금강산에 이건 소나무고 저기 있는 건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저기 있는 거 가운데 걸 먼저 설명하자면 금강산은 사계절 이름이 따로 있어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매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3번을 갔어요. 저기를 3번을 갔는데 금강산을 못 갔어요. 봄에는 못 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총격 사건인가 뭔가 사건이 있어가지고 금강산이 폐지가 됐어요. 폐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못 가면서 저 그림을 원래는 여기 하늘도 빨간색이었고 그 주변이 전부 다 붉은 단풍이셨던 그림이었는데 저것을 이제 그 봄으로 조금 이렇게 바꾸면서 금강산을 가고자 하는 금강산 그리움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대리만족식으로 금강산 4대에 저를 다 갔다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개방이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정말로 저 금강산이 왜 금강산인지 알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영국의 그 시인 한 분이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와가지고 저 금강산을 보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그래도 영국에서 알려진 시인인데 시어로다가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싸 해가지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깼어. 죽지 않고 깨가지고 하는 얘기가 창조주가 금강산을 5일 동안 만들고 6일째 우주를 창조했다 라는 표현을 했대요. 그만큼 온 우주는 하루에 창조했지만 금강산은 5일 동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흡족해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아름다운 산이고 웅장하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되게 가볼 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방이 되면 꼭 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소나무들 저기까지는 원래 25점을 기획해서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는데 완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완성이 돼가지고 12점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그림들은 금강산은 한 6시 이후에는 그 관광지 외에는 어디든 다닐 수가 없어요. 북한의 초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어서 조금만 삐져나가면 총살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아름다운 산을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못 가죠. 한 번은 이 소나무를 좀 쫓아가지고 올라가다가 스케치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2명의 북한 병사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갈까 하다가 도망가면 총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서 갔더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린다. 그랬더니 저쪽에 초소가 살짝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압수. 확 뜯어가지고 저기 뜯고 여기 그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잘못하면 총살 맞을 뻔한 그런 그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밤에 그래서 고즈넉한 시각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런 걸 상상했어요. 교수님이 상상하면서 대낮에 찍은 소나무인데 밤으로다가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일반적인 풍경화는 나가서 풍경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린다든가 그렇게 재현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재현 속에 상상을 부여한 그런 그림이고 여기에 달을 등장시킨 것은 사실은 태양이라는 것은 밤에는 사라지죠. 지구 저 남떨어져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달은 낮이나 밤이나 그 자리에 떠 있는 거거든요. 낮에는 태양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그대로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밤에 달이지만 저기는 낮달이거든요. 그 낮달이란 것은 안 보이지만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의미로 이제 교수님이 그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2점은 여기 그 기둥에 있는 2점은 낮달 시리즈예요. 그거 2개는 대둔산을 그린 건데 여기 대전 인근에 있죠. 그래서 낮에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금강산에도 또 금강산 소나무에도 달을 그려 넣어서 어떤 이북과 남한의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고 보자. 이제 역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12점은 그리는 과정을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금강월화송이라든가 월화금강송을 찍으면 요거 그리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림 그리는 과정은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교수님이 직접 하다 보니까 미숙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놓고 이렇게 그리니까 그림이 이렇게 다각형으로 되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면에다가 놓고 카메라를 놓고 그림을 정면을 찍으려니까 자세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그리려고 잘 그릴 수가 없지. 그냥 막 흔들어대면서 그렇게 그리는 모습들이 유튜브로 12개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를 참조하고 이 12개가 전부 다 금강산, 금강송 그 또 제목이 붙어요. 예를 들면 이건 오래된 노인송, 그래서 노송이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이게 최초에 그린 건데 이렇게 사색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색송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기는 달을 크게 그래서 만월송 이런 식으로 다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짧게 글을 다 써놨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쪽 끝에 2점은 여기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으로 조금 이동할까요? 이제? 여기 이 2점은 이제 금강산에 갔다 오자마자 여기 있는 그림들은 사실은 거진 여러분들 나이만큼 됐을 거예요. 그림 시작한 게.
한 20년 전부터 금강산 다니면서 이렇게 스케치하고 사진 이미지를 받아온 것을 최근에 마무리한 거고, 최초에는 대강 크게 뭉뚱그려서 색칠해놓고 다 말린 다음에 거의 10년 지나서 저걸 꺼내가지고 하나씩 완성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최초로 요 그림들을 그렸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만날 때부터 한국화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2학년 때구나. 2학년 때부터인데 교수님 중에서 그 두 분이 한국화 하신 거예요. 동영화, 그 당시에 동영화라고 했는데, 동영화과 교수님 두 분이 교수님을 불러서 영재야, 네가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화는 이제 그 한지에다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잖아요. 그런 건데 한국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일본에는 일본화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 색깔이 분명해요. 중국에도 중국화라는 게 있고, 심지어는 북한에 조선화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한국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화를 교수님이 하려고 2학년 올라가면서 한국화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때 교수님하고 동기로 맨날 맥주 마시면서 우리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작가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거 알고 너 피카소에 대한 도피 아니냐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다시 서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그 친구는 미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저는 한남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미묘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화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고, 서양화를 하지만 한국화가 무엇인가 이런 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심지어는 유화에다가 수묵화를 이용해서 캔버스에다 배접해서 한국화처럼 그리려고도 애쓰고 그랬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 최근에 교수님이 한국화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1980년도 중반경에 한국화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서민들이 그리는 민화가 한국화다. 그 다음에 선비들이 그리는 문인화가 한국화다. 또 무속 신앙에서 무속인들이 그 어떤 국거리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인물이나 뭘 그려가지고 이렇게 불태워서 날려보내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감색을 쓴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 진짜 같은 그림이었다고 그런 문헌에 남아있는데, 그런 그림들은 국거리 끝나면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그림류에 이제 박생광이라는 사람이 오감색을 활용해서 무속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한국화라는 담론이 또 형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서로 자기들이 한국화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담론 형성이 안 되고, 결국에는 한국화를 정의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진경산수, 실경산수에서 사회적인 그런 표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자 써서 그런데 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실제가 아닌 정신세계를 그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린 진경산수가 한국화다, 또 이런 담론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교수님이 생각해보니까 한국화를 굳이 미다가 한국화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계층마다 저마다 즐기는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에서도. 그렇다면 그 모든 게 다 한국화다 이런 결론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그림들을 한국화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한국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한국화가 아니라 한국 그림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국화를 뭉뚱그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교수님이 생각한 것 중에서 그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강전도라는 게 있어요. 금강산 그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금강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는 동양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눈에 금강산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작가도 금강산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한 단면만 그리게 돼요. 저기 동양화가 중에서
김홍도가 제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김홍도도 금강산을 그렸는데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은 이런 식으로 한 시점으로 해서 그려냈어요. 그래서 정선의 그 금강전도 이런 거는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다.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 안에 엄청난 기운이 막 감돌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서양화를 하지만은 여기 있는 그 금강산 산의 모형을 금강석 가로로 뿌려가지고 투박한 느낌을 줬어요. 주고 여기 외곽선은 동양화의 그 수묵화 같은 선을 그려서 약간 동양적으로 그렸고, 여기 그 뒤에 있는 이 노란 건 달이에요. 빨간 건 해고. 이런 그 십장생도에서 이런 해와 달을 떠왔고, 그래서 동양풍의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여기에 그 시제처럼, 이 시제라고 그러죠. 이 동양화에서 시제를 쓰게 돼 있는데 시제처럼 이거 제목을 붙이고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낙관을 찍었어요. 이렇게 찍으면서까지 이제 교수님이 한국화에 대한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이 그림은 한국화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국 그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왕제색도를 보면 비온 바로 직후에 그림을 그린 거라서 바위가 시커매요. 근데 일반 사람은 바위를 시커멓게 그린 경우가 없죠. 그런데 시커멓게 그려요. 실제 비 오면 그 산에 바위가 시커매져요. 물이 묻으면 시커매지는. 그래서 굉장히 그 훌륭한 그림이고, 실제 인왕제색도 그거를 보면은 아마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작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런 미련을 가지고 그린 거였고, 여기 태양이 두 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 그림은 이제 조금 미완성인데, 이것도 달과 태양이에요. 여기는 하얗게 칠하고 빨갛게 칠했죠. 둘 다 그 빨간 것도 태양이고 하얀 것도 태양인데, 이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이민족이 태양색이거든요. 하얀색. 하얀색은 태양색이고 태양은 빛의 색이에요. 빛. 그 색이 빛의 혼합이라는 게 있고 물감의 혼합. 빛의 혼합은 가상 혼합이라고 하고 물감의 혼합은 감상 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을 섞을수록 감상 혼합은 시커매지는 거고 빛의 혼합, 가상 혼합은 섞을수록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색을 다 갖고 있는 게 흰색이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일제 때 백이민족 해가지고 염료가 없고 돈이 없어서 색이 있는 옷을 못 입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민족, 불쌍한 민족으로 비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이민족이 맞고 백색은 모든 색을 어우른 그런 색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것은 이제 금강송의 일부분인데, 금강송은 적송이에요. 약간 붉은 송이고, 붉은 미인의 어떤 붉은 홍조를 띤 얼굴이라고 해서 미인송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 금강산 소개를 끝내고, 여기 그 돌가루를 묻힌 것처럼 여기도 돌가루를 묻혀가지고 대전산, 이 대전의 인근에 있는 풍경을 2점을 5점인가 그랬는데, 요 크기로 5점인가 그랬는데 이제 2점인가는 주인을 찾아가고 1점은 요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2점만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수님이 창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창작을 해야 되겠다. 또 창조자 그러면 신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창작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창작을 하려면 항상 창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AI가 나오고 그 GPT가 나왔죠? 챗봇. 지금 뭐 물어보면 답을 금방금방 해요.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에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대신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다음에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뭘 하면서 즐겁게 살 것인가? 없을 것 같아요. 즐겁게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살아가겠죠. 근데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창작할 때 즐거워진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스스로 창작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간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인류를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부터의 그림은 사실은 이제 교수님이 항상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그릴 것인가, 왜 그릴 것인가, 또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했지만은 더 심층적으로 없던 것을 그리고 나만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게 이제 막 교수님한테 새로운 창작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동안에 한 40여 년을 유화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제 유화 기법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한 1년, 2년 한 작품 가지고 매달리면 정말 깜짝 놀라게 한마디로 악소리 나게 그릴 수 있겠다 이런 그 준비도 돼 있는데 그거 그릴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안에 대봤자 뭐 의미가 없죠. 오로지 유일한 창작가, 창조자, 또 미술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잘할 수 있지만 새롭게 갔죠. 그 사람들만 미술사에 남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피카소죠. 피카소는 14살 때 데상을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14살 때 과학과 자유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나도 잘 그렸죠. 그런데 그 그림을 더 이상 안 그리고 입체파적으로 그렸죠. 이건 더 리얼해요. 왜냐면 정면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고 이렇게 좌측면 우측면 위아래에서 본 거를 다 같이 그려내니까 오히려 더 그 사람 같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새로움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이제 유일한 그 분야에서 으뜸가는 그런 예술가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과거에 여러 번 말할 때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작가가 되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하냐 그 고민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뉴욕을 그렇게 발품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봤던 조금적으로 그림이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수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카메라 요만한 거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찍기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이제 뉴욕이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골목마다 돌다 보면은 뭐 이렇게 허름하고 망해가는 그런 상가도 있어요. 그런 상가에 창문에 이런 종이 같은 걸 붙여놓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상점이 생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들이 테이핑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또 오래되면 이게 내려앉더라고. 내려앉은 그 종이 구겨지는 모습들이 이거 조형적으로 그림이 될 만하겠다 해서 수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집한 것들을 이제 집에 와서 계속 보면서 거기서 형상이 이거 보니까 무슨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앞에 이제 그 여우와 포도 그림인데 누가 찢었는데 아니면 찢겨졌는데 여우 눈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상상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두르고 해서 수집한 그 대상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이런 그림들인데 이런 건 그래서 이거 테이핑 자국이고 이게 종이 자국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뭐 약간의 이렇게 볼륨이 생기는데 그 볼륨들이 이렇게 어떤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공간을 그리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마크로스코의 그림을 보게 됐어요. 한 300호인가 500호 정도 굉장히 큰 그림인데 그거를 이렇게 미술관에서 보다 보니까 몸이 공중에 막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그림을 계속 분석하다 보니까 별로 그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업화가들도 마크로스코 그림을 흉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싸게 팔기도 하고.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이 그림에서도 잠깐 얘기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색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외곽에 수없이 많은 터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 터치들로 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죠. 이런데 이제 중간 톤이 계속 생기고 롤러로 문질고 붓으로 문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깊이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관람자가 옆에서 보면서 교수님도 이 여인의 자리에서 저 대상을 보고 있는 그런 의미의 그림으로 창공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런 색으로 쓰는 건 없어요. 마크로스코어에서는 그냥 이렇게 창공이라는 의미를 두고 파란색으로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은 2013년도에 뉴욕을 돌아다닐 때 그때 보지는 못했는데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라는 공간인데 거기서 BTS가 공연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다른 채널로 들었는데 이 BTS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었죠. BTS 전에 누가 알렸죠? 싸이가 알렸는데 사실은 교수님 생각에는 싸이가 왜 이렇게 떴을까? 미국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왕이면 잘생긴 장동건이 떠야지 왜 싸이가 뜨나? 사실은 미국에서는 중국도 그래요. 중국의 그 미술이 한때 굉장히 융성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중국 작가들 그림을 사들이면서 중국 작가들 그림이 엄청 비싸졌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의 작가들 그림이 다 중국의 어떤 이데올로기인데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작가들의 그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그림 속을 그림을 히트친 그림들을 잘 보면은 대두 엄청나게 머리가 크고 또 이빨도 이렇게 막 웃어도 이빨이 많이 보이고 이런 조금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을 그린 그런 그림들이 히트를 쳤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 사회에서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서 이어져가지고 싸이가 또 싸이를 띄우는 거 봐가지고 싸이가 이렇게 장동건이나 뭐 이런 배우들 같지는 않은데 왜 쟤를 띄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죠? 그런데 싸이는 달랐어요. 싸이가 뜨면서 뭘 했냐면 비빔밥을 소개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BTS가 또 뜨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국의 그 이미지는 BTS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외국에 나가면 오고 싶은 나라에 들어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세계 6강 안에 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풍족한 사회에서 살게 됐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경제적으로는 그런 나라인데 문화적으로는 너무나도 미개하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성인이 돼가지고 작가로 활동할 때쯤 되면 충분히 문화적으로도 성숙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됐을 때는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때 이 7명의 BTS가 공연을 했고 우리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BTS가 우리 젊은이로서 한국을 알리는 아주 훌륭한 영웅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제목이 내부 수리 중 영웅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7명이 7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점이고 7명이 섞여서 얘가 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일 잘생기네? 맞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학생은 여기 한번 전시를 했었어요. 서울에서. 어떤 학생이 딱 보더니 이거 RM이네 막 그래요. 왜 RM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RM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BTS 생각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7명이 섞여서 RM이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7점을 그렸는데 아직 조금씩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그림들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우상처럼 받드는 그런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처리한 그런 그림이고 이런 식으로 인물을 여기 여러 사람들을 다 그리게 되면 이 주인공이 죽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루엣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그림들은 똑같은 맥락에서 그려진 건데
이 안에서 그 전동 공구 돌아가고 그 안에서 인부들이 막 저기 소리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사이사이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무슨 소리가 나나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이 안에서 막 기계 돌아가고 사람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소리가 갑자기 이 짐승들의 하울링으로 들렸어요. 그때 그 이유는 이제 교수님이 여러 번 만날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물원을 뛰어다녔어요. 이렇게 운동 삼아서. 그 시간 새벽에 한 5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 사자, 호랑이 이런 무리에서 엄청난 하울링이 들려요. 정말 공포스러워요, 진짜. 얘네들이 울부짖으면 아주 쩌렁쩌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멘트 사각의 그 우리 안에서 그 드넓은 어떤 그 초원을 뛰어놀아야 되는 이런 짐승의 왕이 갇혀 있잖아요. 그 왕이 하울링 그런 소리로 안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세트로 사자, 호랑이, 뭐 늑대, 여우 해가지고 한 15점 정도를 지금 그리고 있고 몇 점은 완성된 건데 이제 이것은 여기 소개하려고 잠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전 이런 거에 재작년에 이게 전시가 됐었는데 그때 그 전시 포스터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후 환경에 대한 그림으로 이어졌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내부 수리 중이라는 타이틀을 처음 했었을 때는 어디도 그 작품 제목에 내부 수리 중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선배 작가들이 내부 수리 중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교수님한테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내부 수리 잘하셔 하는 약간의 비아냥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이 내부 수리 중이라는 타이틀은 그 생각하는 대로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부주제가 붙을 수 있는 타이틀로 해서 이런 걸 그리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들을 아이익스플로어 아트라는 말을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신조어로.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홍보 활동을 해나가서 이미지로 새롭게 조합해서 다른 작품 차용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술사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속의 어떤 미술들을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을 아이익스플로어 아트라고 하자라고 정의하고 그런 작가들을 한번 묶어서 한번 의견 교환을 이렇게 해볼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이것은 이제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그라인더 기계 돌아가면서 불꽃 튀잖아요. 이렇게 쇠자를 부를 때 그 불꽃이 팍팍 튈 때 불의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상상하고 이 이미지는 원시인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온 프로메테우스 불의 신이죠. 그것을 섞은 새로운 교수님이 만든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 발견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이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계몽적이긴 한데 이 교수님이 40여 년 동안 그림 그리면서 계몽주의에 빠졌어요. 그림으로 목매한 사람들을 계몽시킨다. 이게 이제 과거 고전주의 그 그림의 화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술에서 계몽 얘기 나오면 그건 너무나도 진부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계몽을 떠나서 그냥 상상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말인가? 계몽에 대해서 그림으로 계몽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안 돼요. 과거에는 그림이 시작이 그 종교화죠, 종교화.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몰라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과거의 그림들은 그림이 아니라 사파예요. 종교를 알리기 위한 사파. 근데 그동안에 그거를 해왔던 거죠, 교수님도. 그래서 이제 순수 미술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추상이 나온 거죠. 모든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추상이 나오는데 추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추상도 장식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회화로 돌아가자. 그런 게 이제 모더니스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이제 다시 그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런 미술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교수님처럼 40년 동안 헤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미술사, 미술 이론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빨리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고 거기서부터 나의 세계를 창조해. 근데 교수님은 돌고 돌고 혼자서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고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작가한테 어깨 너머로서 기름 쓰는 법을 훔쳐서 배우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빨리 그 길을 가고 그 다음 세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도 미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그림은 내분 수리중이라는 그림을 그리다가 저게 내분 수리중인 창에 붙어있는 테이프하고 종이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또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여기는 이런 것들을 테이프를 이제 붙인 것처럼 이제 가상으로 그린 거죠. 요게 삼원색이에요. 삼원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고 요건 종이이고 종이 안에 얼비치는 어떤 모양 형태를 상상하면서 여기에는 소나무가 어울려라고 해서 소나무를 그리게 된 거죠. 과거에 저기 있는 소나무나 이전에 그렸던 풍경화나 이런 거에 있는 소나무는 그림 속의 소나무고 그림하고 같이 어우러진 풍경 속의 소나무였다 그러면 이것은 온전히 소나무를 얘기하는 소나무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여기 물론 이제 배경은 조금 있지만은 실제 풍경 속에 있는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만 따가지고 그 소나무의 온전한 소나무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나무하고 교수님하고 물화일체 들어봤어요? 혹시 물화일체?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려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소나무를 엄청 많이 그 이미지로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고 계속 보면서 그 대상을 꿰뚫어 봤을 때 그때 아마도 새로운 그림이 창작의 세계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혹시 5,000원짜리 그 돈에 태계 이황 선생인가? 1,000원짜리인가? 태계 이황 선생 알죠? 태계 이황 선생이 가장 사랑한 대상이 매화예요. 그 매화도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 매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병에 걸리면 매화를 다른 방에다가 재워요. 병 걸릴까봐. 그리고 매화를 그렇게 관찰하고 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이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 가족들한테 이 매화에 물을 주거라.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매화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매화에 대한 시를 뭐 수백 편을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매화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매화하고 그 태계 이황 선생하고 물화일체가 되면서 시상이 떠오르고 창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대상을 그리고 싶을 때는 그 대상을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상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는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건데 관찰하고도 비슷하죠. 꿰뚫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속을 들여다봐야죠. 그 피카소가 8명의 부인을 맞이했죠. 그 8번 사랑했기 때문에 그림이 8번 바뀐 것 같아요. 한 작가가 한 번 바뀌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피카소는 천재 중에 천재라고 교수님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8번의 그림이 바뀌는 그런 작가는 드물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어떤 그 미술 세계를 빨리 진입해서 더 많은 미술사를 꿰뚫어보고 또 더 많은 여행을 하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이미 갔던 선인들이 갔던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면 아마도 더 빠른 그러니까 시를 앞당기면서 8번이 아니라 10번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학생들이니까. 또 너무나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가 아마 이루어져야지 AI를 이길 거예요. AI가 계속 쫓아오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달아나면 안 되고
쫓아오면은 그냥 즐기면은 저기 가 있어요. 재미를 느끼게 되는 AI가 쫓아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제 또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 테이핑 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것 같고 이것도 내부 수리 중에 같은 것인데 100권짜리로 지금 한 4, 50개 정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점 뭐 여기 가져올 수는 없었고 요 그림을 가져오게 된 것은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 여기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종이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살짝 찢어진 모습이 여우 눈처럼 이렇게 쪽지여가지고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우 눈으로 상상하고 여우를 그리게 됐는데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다가 그 포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이솝우화의 여우와 포도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가지고 점프를 아무리 해도 그 포도를 따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우가 돌아서면서 저 포도는 맛도 없고 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결과도 못 보고 쉽게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다가 이걸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더라도 어렵죠. 어떤 그 창작의 길에도 굉장히 순탄하게만 가면은 좋은 창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심한 굴곡을 겪으면서 갔을 때 비로소 자기만의 새로운 창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제대로 된 작가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띠고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많으시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미술 창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미술 창작은 이제 발상을 해야지만 나오는 이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의 작품을 잘 뜯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의 작품을 잘 분석하고 해석할 때 자기 작품으로 연결이 되고 나도 저 작가처럼 이렇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발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런 수업은 대학교랑 연결돼야 되고 또 대학원이랑 연결돼야 되고 또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인데 다리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제일 힘든 것은 이제 신영진 작가님이 제일 힘드셨겠죠.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